수학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아, 네. 근데 수학을 힘들어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왔더니 다리를 절어요. 그럼 여기가 아파서 학원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니까 그래 좀 쉬어 했더니 한 30분도 안 돼서 쇼파를 뛰고 나르고 거의 뭐 반전 그 정도로 학원을 가기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지만 말이 대화이지 그 이제 엄마가 마련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 수학의 방향성과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엄마의 네. 지원과 후원을 내가 이제 정말 건설적인 정말 대화네요. 차근차근 네. 침착하게 이제 얘기를 한참 떠들었겠죠. 근데 엄마가 말했다고 아이가 듣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건 잘한 건 뭐냐면 엄마가 이야기한 것 중에 너는 어떤 게 기억에 남니? 너는 뭘 들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안 들었는데요. 휘청하는 거죠. 너무 솔직하다. 저는 그 대사를 준비했다고요. 네. 어떻게 말해야 아이가 알아들을까. 전략을 짰는데 안 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에 이제 이게 벌써 열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참고 그럼 너는 엄마가 말할 동안 무슨 생각을 했어? 그냥 가만히 있던데. 그랬더니 듣기 싫다. 네. 우리 엄마 말이 너무 길다. 제가 이렇게 주장성이 높은 아이로 키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충격이 있었죠. 네. 그때 제가 잘해낸 거는 잘했으니까 사례로 썼겠지만 왔구나. 내가 네. 너무 불편하다. 네. 저 말이 저는 그 인생에서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순간 중요했던 거예요. 네. 왔구나, 불편하다. 그리고 제가 왔구나를 한 다음에 효과가 이제 휴리스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휴리스틱은 내 머릿속에서 일사무칙으로 뛰어넘어가는 거지만 관찰은 하나하나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가 영유아 때는 하루 종일 관찰해요. 손톱이 기나 핥히면 어떡하지, 또 변은 어떻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데 아이가 학업을 시작하면 학습지를 시작하고 맞아.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아이는 안 봐요. 뭐 했어? 자야지. 이렇게 챙기느라고. 근데 관찰을 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저는 이제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아들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서 몸이 돌려져 있어요. 아까는 안 보였어요. 제 말 하느라고. 근데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몸의 표현처럼 들리죠. 그리고 이마가 잔뜩 찡그러져 있고 씩씩거리고 나름 무섭게 보이려고 눈을 흘기고 있는 그런 아이가 관찰돼요. 그리고 왜 뱉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막 짜증내고 자기 승질을 부릴 때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또 관찰해보면 아직 애기예요. 귀여워요. 아직 볼이 막 통통하고 막 그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관찰을 할 때. 그럼 또 엄마 마음이 에휴, 아직 애기인데. 그런 관찰을 하면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건너뛰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때, 이 친구가 이게 불편하구나. 지금은 말해도 소용이 없겠네. 아이고, 아직 어린데 수학은 아직 기회가 남았어 라고 하는 그때는 몰랐던 관찰을 통해서만 아는 발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해. 학원을 빠질 수는 없어. 이거 꼭 단도리를 또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니 엄마 이러면서 이제 태세를 푼 거죠. 그래서 저를 꽉 안으면서 엄마 학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30분만 더 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충분한데 어쨌든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언제 이 30분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이제 해보게 된 거죠. 이런 이제 나름의 성공 경험을 하면서 진짜 실전에서 왔구나. 관찰해보자 아이를.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저희 이제 매일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숙제를 하는데 어제도 이번엔 저희 둘째가 이제 학습지 어리니까 이제 학습지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 문제 풀고 멍 때리고 한 문제 풀고 이제 발톱 뜯고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어제도 왔구나. 그럼 관찰해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막 이렇게 볼이 처져 있고 입이 툭 나와 있고 눈이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나 어릴 때는 이 나이에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 아, 요즘 애들 참 애쓴다. 그런 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졸린데 참고 있다. 응? 우리 이거 빨리 하고 쉬자. 이렇게 말이 좋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그 효과를 바로 아실 수 있죠. 아, 그러게요. 제가 어저께 또 둘째한테 승질을 냈는데 시험을 봐갖고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시험지에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점수가 처참해요. 집에 와서 그렸니? 시험 볼 때 그렸니? 했더니 시험 볼 때 그렸대요. 네. 왜 그렸니? 시간이 남았대요. 근데 저런. 점수가 처참한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네. 자기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크게 올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네, 그랬네요. 왔구나를 알았지만 이미 이제 그렇죠. 통제할 수 없었어. 그렇죠. 이제 그 아이의 표정을 한번 가만히 보면 또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네. 오늘 한번 가서 그러게요. 보시죠. 네, 오늘 한번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리더의 말그릇을 이야기를 할게요. 리더의 영향력은 기술이 아니라 존재감에서 나온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네. 또한 리더의 말그릇을 키워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담았다라고 책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더의 존재감과 성장 및 성과를 열겨짓는 이 말그릇의 핵심이 무엇인지 리더가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예쁘게 말하는 거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뭐 다정하게 그건 나중 문제예요. 리더가 말을 잘한다는 건 목표까지 가는 대화를 해야 돼요. 리더가 말할 때는 우리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목표 지점이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격려할 것인가, 깰 것인가, 피드백할 것인가, 질문할 것인가, 뭐 격려 인정할 것인가. 목표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나와요. 내가 이제 이렇게 좋게 보냈으면 좋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올 때 리더가 휘청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자면 요즘 기업에서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리더의 그 애로사항이 3요거든요. 3요. 3요가 뭐냐면 이제 리더가 일을 지시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요? 왜요? 지금요? 이거 급하니까 내일까지 한 3시까지는 부탁해요. 요즘 리더들은 또 굉장히 상냥하게 부탁합니다. 네, 눈치를 보면서. 네. 많이 공감하시네요. 네. 저 너무 격하게 공감하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눈치를 보면서 네. 이렇게 상냥하게 했는데 네. 이거 제 일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고 나와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의 목표는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협력을 요청하는 건데 중간에 장애물이 드러났을 때 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거 내가 해? 이런 싸움으로 번지거나 아니면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해서 자리를 돌아가서 리더가 직접 합니다. 요즘 그게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될 그 역할에 맞는 말까지 도착하는 리더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리더가 성과를 낸다는 것은 그 목표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든 면담을 하든 보고를 하든 액션 플랜을 들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 목표까지 못하면 그 액션 플랜이 안 들고 나와시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다 몇 시간 해놓고서 뭐래냐 이런 말이 나오고 우리 뭐부터 해야 돼? 또 2차, 3차 회의가 진행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뭐 잘해야 될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런 불편한 대화 상황에서 안테나를 그 말을 하는 직원, 구성원에게 두지 않고 그 자극을, 그 안테나를 나에게 둘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셀프 어니스, 자기 인식 능력이라고 해요. 불편한 상황에서도 리더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죠. 특히 연차가 쌓일수록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갈수록 자꾸 품격이란 단어가 붙어요. 팀장의 품격, 임원의 품격. 그 품격이란 말은 어제와 내가 뭐 대화 기술이 엄청 달라졌다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불편하네.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는가. 거기에 달려있고 그렇게 알아차리면 뭐가 좋냐면요. 사람이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리더가 불편했던 적은 없고 리더를 반려하는 나 팀장 안 할래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점이에요. 뭐 리더의 자리가 늘 어려웠지만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에서 성과를 내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려면 부러지지 않으려면 유연해져야 되고 유연해지려면 내 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부탁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지. 근데 내가 지금 좀 급해요. 난 이 보고서를 완성하고 싶고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문장을 끝까지 마음으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구성원들이 질문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게
다양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현대의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요즘 리더들은 도망가기 바쁘다고 말씀 주시거든요. 설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할 때 그런 불편한 말 들을 때 어떻게 하세요를 꼭 물어봐요. 그럼 제일 많은 게 그냥 입을 닫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합니다. 그냥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이메일로만 보냅니다가 상당히 많고 더 나아가서 리더만 그러느냐? 리더가 그러면 구성원은 더 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책 안에서는 힘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것들을 결국은 조직의 성과와 사람의 성장을 다 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존중과 성장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좀 꼽아보자면, 좀 제가 기업 가입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주요 패턴이 그런 아까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힘, 회피, 존중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저희 아레날 맞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너 그 일 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하던가, 지금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조직 내에서 예전에는 이런 선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냥 뭐 욕설하는 리더도 많고 사무실에서 큰 소리 나고 뭐 이런 게 좀 다반사이긴 했죠. 점점 리더들이 힘을 잃어서 짐을 싸갖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지금 이제 특히 존중의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 심리적 안정감이란 키워드가 모든 조직이 지금 탈바꿈하고 싶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정감을 가지고 대화했으면, 안정감을 가지고 대화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보복이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질문이나 피드백을 해도 나한테 안 가품하지 않을 거야. 그런 문화를 가진 조직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힘의 대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겠죠. 힘의 대화하는 사람은 자꾸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경고 주고 직원들이 막 신문고에다가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어디로 이주를 하셨냐면 도망가자. 그리고 이건 리더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전사원 교육, 예를 들어 몇백 명이 이제 함께하는 교육에서 제가 손들어보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보게. 그러면 2번이 한 7, 80% 되는 거 피하는 건데 회피의 그 조직은 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리더들이 착각하세요. 우리는 멤버들이 다 아주 그냥 괜찮아요. 성격들이 원만하고 별로 큰 소리가 안 납니다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 지금 회피 대화를 하는지 정말 잘 지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회의 시간을 보면 알아요. 회의 시간에 치열한가를 봐야 돼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치열하게 질문이 오가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서로 불편한 감정이 오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격이라고 느끼지 않고 나 개인적인 악감정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런 조직은 친한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오고 가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확인할게요. 이런 대화만 존재하는 게 회피의 조직이고 요즘 그렇게 70%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을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 느낌 쎄한데요, 대표님? 요거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런 게 없는 거죠. 내가 왜 싫은 그 인간한테 가서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은 그냥 원만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조직 문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한꺼번에 죽이는. 근데 이제 존중으로 가고 싶죠? 우리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존중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실력이 되게 필요한 일이에요. 존중의 대화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이에요. 오, 그 정도예요. 외국어. 혹시 혹시 대표님 불어 하세요? 못하죠. 그렇죠. 우리 불어 못하잖아요. 전혀 못하죠. 못하잖아요. 불어를 배우는 심정으로. 정말 0부터 시작해요. 네, 한국말을 잘한다고 대화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일의 언어가 있잖아요. 일에도 보고서의 언어가 있고 회의의 언어가 있는데 존중의 대화라고 하는 언어는 새로운 랭귀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언어 공부할 때 처음부터 진짜 시작하잖아요. 단어 외우고 뭐 어가 붙냐, 어니 붙냐 이렇게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의 대화가 우리가 다 들어보자. 근데 정의해보라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중의 대화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회피라고 말씀드렸죠. 존중의 대화는 뭐냐면 치열하게 나오고 그래서 결론이 나오고 결론에 대해서 승복할 줄 알고
심리적 안정감이 조성된 조직인데 이제 스텝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언어의 스텝이 있는데 서로 불편한 상황에서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욕구로 말한다. 예를 들면 되겠어요 이거? 이거 가지고 될까?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A의 안건 말고 B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말할 게 스텝 1이에요. 스텝 2는 뭐냐면 상대의 욕구를 알아봐주는 거예요. 근데 A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검토되기를 바라시죠? 상대의 욕구도 알아봐줘. 그럼 우리 같이 요 A, B 이 차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시죠. 그리고 치열하게. 정리하자면 나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너 보고 그러시죠? 치열해집시다. 이 순서대로 랭귀지를 배워야 가능한 일이니까 쉽지가 않죠. 자기 일에 대한 역량이 좀 뛰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역량도 있어야 되고 일에 대한 이제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 역량을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에게도 세일즈하고 맞아. 내 의견을 어필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들의 귀를 닫지 않고 어떻게 설득시킬 건가가 다 연결되어 있죠. 네. 그게 일의 역량의 맞아요. 일부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의 언어 그런 것들을 새로 배우셔야 네.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 존중이란 단어는 홈페이지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써 있었지만 지금 우리 기업의 현실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천천히 좀 우리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직에서 좀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힘의 대화나 회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좀 방어적인 리더십 혹은 힘으로서만 몰아붙이는 리더십이었다면 거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결합이 되면서 존중의 커뮤니케이션, 존중의 리더십으로 가게 되는 네. 어떤 방법론, 자리매김이 될 수 맞아요.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존중을 아주 쉽게 말하면 1+1이에요.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근데 우리 대화에는 나만 있거나 가치 없거나 너만 있거나 그건 존중이 아니지.